처음엔 그냥 우연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공항이 깨끗한 것도, 사람들이 친절한 것도 그날만 그런 거라고요. 그런데 다음 날에도, 그 다음 날에도 같은 장면이 계속 반복됐습니다. 새벽 1시에 열려있는 식당, 질서 있게 움직이는 지하철, 그리고 아무 말 없이 서로를 배려하는 사람들. 이상했습니다. 너무 자연스러워서 오히려 더 이상했습니다. 그때 한 학생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이건 시스템 때문이 아닌 것 같아요. 그 한마디 이후 이 교사의 시선이 완전히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그녀는 더 이상 부정할 수 없게 됩니다. 지금부터 그 나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시작에 앞서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6달 전의 일입니다. 그 일이 있기 전까지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딱히 특별한 감정이 없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한국은 제 머릿속에서 아시아의 여러 나라 중 하나일 뿐이었죠. 로스앤젤레스에서 20년 가까이 고등학교 사회 과목을 가르치면서 저는 꽤 많은 나라를 다녀봤습니다. 프랑스, 이탈리아, 일본, 멕시코, 브라질까지. 낯선 곳에서 첫날 밤을 보내는 느낌이 어떤 건지 누구보다 잘 안다고 생각했어요. 문화 충격이라는 말은 제 사전에 없는 단어였습니다. 20년이라는 시간이 쌓이면 교사는 어느 순간부터 새로운 것에 무뎌지기 시작합니다. 수업도, 아이들도, 낯선 도시도. 처음엔 모든 게 신선하고 긴장됐는데 어느 해부터인가 해외 교류 프로그램도 그냥 출장처럼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짐을 싸고 비행기를 타고 학생들을 인솔하고 돌아오는 루틴. 그게 저에게 해외여행의 전부였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한국 교육 교류 프로그램 인솔 교사로 지원했을 때 주변에서 왜 굳이 한국이냐고 물었을 때도 저는 별 감흥이 없었어요. 솔직히 어느 나라든 상관없었습니다. 유럽 일정이 마감됐고 일본은 이미 2번 다녀왔고 남은 선택지 중 가장 일정이 맞는 곳이 한국이었을 뿐이었죠. 동료 교사 한 명이 한국 음식이 맵다고 걱정하지 않냐고 물었는데 저는 그냥 웃어넘겼습니다. 여행 가는 나라의 음식이 맵냐 안 맵냐를 걱정할 만큼 한국이 제게 중요한 곳이 아니었어요. 우리 학교는 로스앤젤레스에서도 손꼽히는 사립고등학교였습니다. 아이들 대부분이 의사나 변호사 혹은 투자은행 임원의 자녀들이었어요. 국제 여행 경험이 없는 학생이 거의 없을 정도였죠. 이번 프로그램에 참가한 16명도 마찬가지였습니다. 15, 16살짜리 아이들이었지만 파리며 런던이며 두바이를 이미 경험한 아이들이었어요. 한국에 대한 기대감이 딱히 높지 않은 건 저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출발 전 설명회에서 한 아이가 한국에서 뭘 보냐고 물었을 때 다른 아이가 K-팝이랑 삼성 본사 아니겠냐고 심드렁하게 대답했어요. 다들 웃었고 저도 웃었습니다. 출발 전날 밤 저는 짐을 싸면서 인터넷으로 한국 관련 정보를 조금 찾아봤어요. K-팝, 드라마, 삼성, 그리고 김치. 딱 그 정도였습니다. 음식이 자극적이라는 이야기를 읽고 소화제를 한 통 더 챙겼죠. 지금 생각하면 그게 얼마나 오만한 준비였는지 모르겠지만 그때는 그게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외국에서 배탈 나면 안 된다는 생각이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준비의 전부였어요. 그게 부끄러운 건지도 그때는 몰랐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한 건 서울 시간으로 새벽 5시 무렵이었어요. 12시간 가까운 비행 끝에 내린 공항이었는데 처음 마주한 공기부터 뭔가 달랐습니다. 깨끗했어요. 공항 특유의 찌든 냄새, 오래된 카펫 냄새, 사람 냄새 같은 게 전혀 없었죠. 로스앤젤레스 국제공항을 오가면서 그 냄새에 너무 익숙해진 탓인지 아무 냄새도 나지 않는다는 사실 자체가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공항에서 맡아야 할 냄새가 없다는 게 이상하게 느껴진 건 그때가 처음이었어요. 아이들도 피곤한 표정이었지만 눈은 조금씩 커지고 있었어요. 공항이 넓었습니다. 그냥 넓은 게 아니라 방향 감각을 잃을 정도로 넓으면서도 이상하게 혼란스럽지 않았어요. 안내 표지판이 한국어와 영어로 명확하게 병기돼 있었고 유모차를 끌고 가는 젊은 가족도 큰 캐리어를 끌고 뛰는 비즈니스맨도 모두 정해진 방향으로 물 흐르듯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제가 공항에서 처음 느낀 건 혼잡함이 아니라 질서였어요. 그게 새벽 5시라는 사실이 더 신기했죠. 새벽에도 공항이 이렇게 돌아간다는 게 마치 쉬지 않는 기계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바닥도 인상적이었어요.
반질반질하게 닦여 있어서 형광등 불빛이 그대로 반사될 정도였습니다. 청소하는 분들이 보였는데 수시로 대걸레를 밀며 구석구석을 닦고 있었어요. 공항 청소가 그렇게 부지런히 이루어지는 걸 본 적이 없었습니다. 로스앤젤레스 공항에서는 바닥에 껌 자국이 있어도 며칠씩 그대로인 경우가 많았거든요. 입국 심사대 앞에 섰을 때 저는 속으로 길게 한숨을 쉴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미국 내에서도 다른 나라에서도 입국 심사는 늘 길고 지루하고 때로는 불쾌한 경험이었거든요. 특히 아이들 16명을 데리고 있을 때는 더욱 그렇죠. 누군가는 서류를 잘못 작성하고 누군가는 줄을 잘못 서고 심사관은 무표정하게 같은 말만 반복하는 게 입국 심사의 공식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줄이 줄지 않았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줄어드는 속도가 너무 빨라서 제가 준비할 겨를이 없었어요. 심사관이 여권을 받고 몇 마디 묻고 도장을 찍는데 걸리는 시간이 채 1분이 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제 차례가 됐을 때 무심코 영어로 말을 걸었는데 심사관이 조금의 막힘도 없이 영어로 대답했어요. 딱딱하지 않고 그렇다고 과도하게 친절하지도 않은 톤으로 필요한 말만 필요한 만큼 방문 목적을 묻고 체류 기간을 확인하고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게 전부였는데 이상하게 기분이 나쁘지 않았어요. 오히려 존중받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심사를 받았다는 느낌보다 절차를 함께 처리했다는 느낌에 가까웠어요. 수화물을 찾고 나서 아이들을 모아 출구 쪽으로 걸어가는 동안 제 옆에 있던 학생 하나가 조용히 말했어요. 선생님, 여기 로스앤젤레스보다 깨끗한 것 같아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부정할 수가 없었거든요. 공항 밖으로 나온 건 아침 6시가 갓 넘은 시각이었어요. 서울의 초가을 공기는 예상보다 선선했습니다. 버스가 공항 앞에 이미 대기하고 있었는데 버스 기사분이 직접 내려서 짐 싣는 걸 도와줬어요. 아무도 요청하지 않았는데도요. 저는 그냥 당연한 서비스겠거니 생각하면서 버스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기사분이 아이들 캐리어를 하나씩 칸에 넣으면서 쓰러지지 않도록 방향을 맞춰 세워주시는 걸 보고 뭔가 그게 서비스라기보다는 습관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몸에 밴 동작이었습니다. 서울 시내로 들어가는 고속도로는 제가 상상했던 것과 달랐어요. 깔끔하게 정비된 도로에 과속하거나 끼어드는 차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로스앤젤레스의 출근길 고속도로를 수십 년 경험한 제 기준에서는 거의 질서 정연에 가까운 수준이었죠. 물론 그때는 새벽이었으니 당연한 것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어요. 애써 설명하려 했던 겁니다. 그 낯선 느낌을. 서울 도심이 가까워질수록 창밖 풍경은 점점 밀도가 높아졌습니다. 높은 아파트들이 산을 배경으로 빼곡하게 들어차 있었는데 그게 어지럽기보다는 어딘가 정돈된 인상을 줬어요. 산과 도시가 함께 있는 풍경이 제가 상상하던 것보다 훨씬 아름다웠습니다. 초록빛 산등성이 위로 도시가 층층이 쌓여있는 모습이 마치 두 가지 시간이 한 화면 안에 공존하는 것 같았어요. 오래된 것과 새 것이 충돌하지 않고 나란히 있는 느낌이었습니다. 숙소 근처에서 버스가 멈췄을 때 몇몇 아이들이 짐을 풀기도 전에 편의점을 발견하고 뛰어들어갔어요. 저는 피곤함에 그냥 따라 들어갔는데 그게 제 예상을 또 한 번 벗어난 경험이었습니다. 편의점 안은 작았지만 촘촘했어요. 간편식 코너, 신선식품 코너, 조리 즉석식 코너가 체계적으로 나뉘어 있었고 한쪽에는 작은 테이블과 의자까지 마련돼 있었습니다. 계산대 옆에는 커피 머신이 있었고 그 앞에 학생 2명이 한국어 메뉴를 들여다보며 머리를 맞대고 있었어요. 저는 삼각김밥이라고 쓰인 걸 하나 집어들고 포장 뜯는 방법을 이해 못해서 한참을 씨름했습니다. 아이들이 깔깔거리며 도와줬어요. 번호 순서대로 당기면 된다고 알려주면서요. 그 웃음소리가 낯선 새벽거리에 울려 퍼졌을 때 저는 처음으로 긴장이 조금 풀리는 걸 느꼈습니다. 편의점 직원은 그 소란스러운 외국인 무리를 보면서도 표정 하나 변하지 않고 계산을 해줬어요. 귀찮아하지 않았고 특별히 친절을 과시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대했어요. 그게 오히려 편했습니다. 숙소는 홍대 근처였어요. 체크인을 마치고 방에 짐을 풀었는데 방은 넓지 않았지만 군더더기가 없었습니다. 무선 인터넷은 비밀번호도 없이 연결됐고 속도가 로스앤젤레스 집보다 빨랐어요. 그것도 이상했습니다. 비싼 호텔도 아니었는데 인터넷이 이렇게 빠를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녁이 되어서야 저는 아이들과 함께 잠깐 거리로 나왔어요. 홍대 앞 골목은 생각보다 훨씬 활기찼습니다.
거리 공연을 하는 청년들, 줄을 서서 기다리는 식당 앞에 행렬. 다양한 나이대의 사람들이 뒤섞여 걷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새벽까지 돌아다니는 젊은 여성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그게 이상했습니다. 새벽 1시가 넘은 시각에 혼자 걷는 젊은 여성이 아무렇지 않게 골목을 걸어가고 있었어요. 이어폰을 꽂고 핸드폰을 들고 주변을 전혀 의식하지 않은 채로. 저는 로스앤젤레스에서 혼자 다닐 때 늘 어깨를 움츠리고 주변을 살피는 게 습관이었는데 그 장면을 보면서 묘한 위화감이 들었죠. 위험하지 않냐고 묻고 싶었지만 물어볼 사람도 없었고 물어봐야 하는 상황도 아닌 것 같았습니다. 그냥 저기 있는 사람이 아무렇지 않으니 아무렇지 않은 거였어요. 골목을 한 바퀴 돌다가 한 아이가 벽화 앞에 멈춰 섰습니다. 알록달록한 그림이 건물 전체를 덮고 있었어요. 낡은 건물이었는데 그게 낡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아이가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는 동안 저는 그 골목 전체를 한번 둘러봤어요. 쓰레기가 많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많이 다니는 골목인데도 바닥이 그렇게 지저분하지 않았어요. 이상하다. 정말로 이상했어요. 뭔가 계속 어긋나고 있었습니다. 공항에서부터, 도로에서부터, 편의점에서부터, 그리고 지금 이 골목에서까지. 제 머릿속에 있던 한국의 이미지와 실제가 자꾸 어긋났어요. 그걸 인정하기가 싫었는지 저는 계속 이유를 붙여서 설명하려 했습니다. 새벽이라서, 관광지라서, 특수한 상황이라서. 설명이 되면 편했어요. 설명이 안 되면 불편했고요. 하지만 그날 밤, 좁은 침대에 누워서도 잠이 잘 오지 않았어요. 창밖으로 서울의 불빛이 보였습니다. 꺼지지 않는 불빛들이 산 중턱까지 박혀 있었는데 그 풍경을 보면서 저는 뭔가 알 수 없는 감정이 마음 한켠에 쌓이는 걸 느꼈어요. 불안은 아니었습니다. 설레임도 아니었고요. 익숙한 무언가가 조금씩 흔들리는 느낌이었는데 그게 뭔지 그때는 알 수 없었습니다. 20년 동안 쌓아온 제 기준 같은 게 조금씩 삐걱거리는 소리를 내는 것 같았어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게 시작에 불과했다는 걸. 잠을 자고 일어났는데도 머릿속에서 전날 밤 홍대 골목이 자꾸 떠올랐어요. 혼자 걷던 그 여성, 아무렇지 않게 골목을 걸어가던 그 뒷모습. 저는 샤워를 하면서도 그게 계속 마음에 걸렸습니다. 뭔가를 잘못 본 건 아닐까 싶기도 했고 그냥 관광지 특유의 분위기였을 뿐이라고 스스로를 납득시키려 했죠. 그렇게 생각하면 편했어요. 이상한 게 있어도 이유를 붙이면 이상하지 않게 됐으니까요. 그런데 그게 잘 안 됐습니다. 그날은 공식 일정이 있었어요. 오전에는 서울 시내 학교 방문, 오후에는 경복궁 근처를 돌아보는 코스였습니다. 아이들은 생각보다 잘 따라왔어요. 불평하는 아이도 있었지만 전날 밤보다는 눈빛이 살아 있었습니다. 뭔가를 보고 싶어하는 눈빛이었죠. 처음 도착했을 때의 무관심한 표정과는 달랐어요. 아이들도 뭔가를 느끼기 시작한 것 같았습니다. 방문한 학교는 규모가 꽤 컸어요. 복도가 넓었고 교실 안이 정리돼 있었고 학생들이 수업 중인데도 조용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복도를 지나갈 때 한국 학생 몇 명이 고개를 내밀고 손을 흔들었어요. 우리 아이들도 손을 흔들었고 그 짧은 순간에 어색함 없이 웃음이 오갔습니다. 언어가 달라도 그런 건 통하는 것 같았어요. 오후에 경복궁을 걸으면서 저는 한국의 시간이 겹쳐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수백 년 된 궁궐 담장 너머로 현대식 건물들이 보이고 한복을 입고 사진을 찍는 젊은이들 옆으로 관광버스가 지나가는 풍경. 그게 충돌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공존했어요. 저는 그 장면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오후 일정을 마치고 숙소로 돌아온 건 밤 10시가 넘어서였어요. 저는 아이들에게 자유시간을 주고 각자 방에서 쉬라고 했습니다. 저도 피곤했거든요. 침대에 누워서 눈을 감으려는데 복도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이들이었어요. 방 밖으로 나가보니 서너 명이 복도에 모여서 배가 고프다고 하고 있었습니다. 시각이 자정을 막 넘긴 무렵이었어요. 저는 이 시간에 뭘 먹을 수 있겠냐고 생각하면서도 아이들을 그냥 보낼 수가 없었습니다. 인솔 교사가 저 혼자였으니까요. 결국 함께 내려가기로 했어요. 숙소 프런트에 가서 근처에 이 시간에 열려있는 식당이 있냐고 물었어요. 프런트 직원이 잠깐도 망설이지 않고 골목 이름 하나를 알려줬습니다. 5분 거리라고 했어요. 혹시 문 닫은 건 아닐까 싶어서 한 번 더 확인했더니 거기는 항상 열려 있다고 했습니다. 표정이 너무 당연하다는 듯해서 저는 더 묻지 않았어요. 저는 반신반의하는 마음으로 아이들과 함께
골목으로 걸어갔습니다. 새벽 1시였어요. 로스앤젤레스에서라면 이 시간에 혼자 골목을 걷는 건 상상도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서울의 그 골목은 어두컴컴하지 않았어요. 가게마다 간판에 불이 켜져 있었고 지나다니는 사람도 꽤 있었습니다. 혼자인 사람, 둘이서 걷는 사람, 그냥 느릿느릿 편의점 봉지를 들고 걸어가는 사람까지. 자정이 넘은 시각인데 도시가 잠들지 않았어요. 저는 걸으면서 주변을 계속 살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몸에 밴 습관이었어요. 위험한 사람이 있는지, 좁은 골목이 막혀 있는지, 불이 꺼진 곳이 있는지. 그런데 볼수록 특별히 경계할 게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그냥 걷고 있었어요. 각자의 속도로, 각자의 방향으로. 프런트 직원이 알려준 식당은 작은 골목 안쪽에 있었습니다. 유리문 너머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뜨거운 공기가 확 밀려왔습니다. 국물 냄새였어요. 진하고 구수한 냄새가 좁은 실내에 가득 차 있었는데 그게 이상하게도 위협적으로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몸이 먼저 반응했어요. 뱃속에서 무언가가 움직이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비행기에서 기내식을 먹은 게 전부였으니 당연한 반응이었겠죠. 식당은 10개 남짓한 테이블이 전부였어요. 그런데 새벽 1시가 넘은 시각에 절반 넘게 손님이 차 있었습니다. 넥타이를 느슨하게 풀어헤친 중년 남성, 노트북을 펼쳐놓고 혼자 밥을 먹는 젊은 여성, 그리고 친구끼리 온 것 같은 20대 무리까지. 다들 조용하게 각자의 속도로 먹고 있었어요. 누군가 크게 떠드는 사람도 없었고 취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새벽에 밥을 먹는 게 그냥 일상인 것 같았어요. 우리 일행이 들어서자 사장님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외국인이 여러 노루를 들어온 걸 보셨을 텐데도 표정이 바뀌지 않았어요. 당황하지도 과도하게 반기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자리를 안내해 주셨어요. 테이블 2개를 붙이면서 손짓으로 앉으라고 하셨는데 그 동작이 너무 익숙해 보여서 저는 잠깐 이 사람이 외국인 손님을 자주 받는 건지 아니면 그냥 원래 저런 사람인 건지 구분이 되지 않았습니다. 아마 둘 다였을 것 같기도 했어요. 메뉴판이 나왔는데 한국어뿐이었어요. 사장님이 그걸 아셨는지 메뉴판을 가져가더니 잠시 후 손으로 직접 영어로 몇 가지를 적어서 다시 가져오셨습니다. 번역기를 쓴 것 같은 어색한 영어였지만 그 수고로움이 저는 괜히 마음에 걸렸어요. 미리 준비된 게 아니라 그 자리에서 해주신 거였으니까요. 외국인이 올 때를 대비해서 항상 준비해 두는 게 아니라 필요한 순간에 방법을 찾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해장국처럼 생긴 메뉴를 하나 골랐고 아이들도 저마다 알아볼 수 있는 단어를 찾아서 주문했습니다. 기다리는 동안 아이들은 식당 안을 두리번거렸어요. 한 아이가 저한테 속삭였습니다. 선생님, 여기 진짜 사람들이 많다. 새벽인데 저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왜 이 시간에 여기 있는 걸까? 야근을 한 건지, 늦게까지 일한 건지, 아니면 그냥 배가 고픈 건지. 사연이 있든 없든 이 식당은 그 사람들을 받아주고 있었습니다. 조건 없이, 시간에 상관없이. 음식이 나오는데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뚝배기가 테이블 위에 놓이는 순간 안에서 국물이 부글부글 끓고 있었어요. 뼈를 우린 것 같은 뽀얀 국물이었는데 냄새가 굉장히 강했습니다. 아이들이 일제히 뒤로 물러나는 게 느껴졌죠. 저도 처음엔 망설였어요. 그냥 한 숟갈 떠서 맛을 보기까지 꽤 오래 걸렸습니다. 그런데 입에 넣는 순간 그 망설임이 사라졌습니다. 진했어요. 깊었고요. 뭔가를 오랫동안 달인 맛이었는데 자극적이지 않으면서도 속이 채워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는 첫 숟갈을 삼키고 나서 잠시 멈췄어요. 이 맛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라서였습니다. 따뜻하다는 말로는 부족했어요. 몸 안쪽부터 뭔가가 녹는 것 같은 느낌이었는데 그걸 표현할 영어 단어가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은 제각각이었어요. 한 아이는 첫 모금에 눈이 커졌고 다른 아이는 냄새에 적응하지 못하고 손을 들었습니다. 그러다 한 아이가 한 숟갈 먹더니 조용히 그릇을 당겨 앉는 게 보였어요. 아무 말 없이 계속 먹기 시작한 거였습니다. 그 아이는 원래 음식에 까다로운 아이였어요. 로스앤젤레스에서 점심 메뉴 하나 고르는데도 한참 걸리는 아이였는데 그 국물 앞에서는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밑반찬도 여러 가지가 나왔어요. 작은 그릇들이 테이블을 가득 채웠는데 아이들이 그게 다 뭐냐고 물었습니다. 저도 잘 몰랐어요. 그냥 하나씩 맛을 봤는데 어떤 건 짭짤했고 어떤 건 새콤했고 어떤 건 달큰했습니다. 종류가 많은데
서로 방해하지 않는 맛이었어요. 각자 다른 맛인데 같이 먹으면 이상하게 잘 어울렸습니다. 식사가 절반쯤 됐을 때 사장님이 작은 쟁반을 들고 오셨어요. 파전이었습니다. 주문한 게 아니었어요. 그냥 내어주신 거였습니다. 아무 말도 없이 테이블 한쪽에 살짝 놓고 가셨어요. 크지 않은 크기였지만 노릇하게 구워져 있었고 파 냄새와 기름 냄새가 섞인 향이 올라왔습니다. 저는 그 순간 뭔가를 말해야 할 것 같아서 고맙다고 했습니다. 사장님은 그냥 고개만 한번 끄덕이셨어요. 대단한 제스처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담담함이 오히려 저를 더 어리둥절하게 만들었어요. 생색을 내지 않으셨어요. 당연한 일을 한다는 표정이셨는데 저한테는 그게 당연하지 않았습니다. 파전을 한 조각 집어먹은 아이가 눈을 크게 떴어요. 그러더니 옆 아이에게 먹어보라고 밀었습니다. 말이 필요 없는 반응이었어요. 저도 한 조각을 먹었는데 겉은 바삭하고 안은 촉촉했습니다. 복잡한 맛이 아닌데 자꾸 손이 갔어요. 계산서가 나왔을 때 저는 숫자를 2번 확인했습니다. 16명이 먹었어요. 국물 요리에 파전까지 포함된 가격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예상했던 금액의 절반도 안 됐어요. 로스앤젤레스에서라면 이 정도 인원이 이 시간에 이런 밥을 먹으면 최소 3배는 나왔을 겁니다. 팁도 없었어요. 영수증에 봉사료나 추가 요금 같은 게 없었습니다. 한 아이가 영수증을 보면서 말했어요. 이거 실수 아닌가요? 저도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실수거나 아니면 뭔가를 빠뜨린 것 같은 느낌. 그런데 사장님은 전혀 아무렇지도 않으셨어요. 영수증을 한 번 더 확인해 드릴까 하는 눈치도 없었고 가격이 너무 낮다는 걸 모르시는 것도 아닌 것 같았습니다. 그냥 원래 이 가격이었습니다. 숙소로 돌아오는 길에 아이들은 조용했습니다. 평소에 이것저것 수다를 떨던 아이들이었는데 그날 밤은 다들 각자 생각에 잠긴 것 같았어요.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골목을 걸으면서 저는 방금 있었던 일을 자꾸 되돌아봤어요. 작은 식당, 자정이 넘은 시각, 꽉 찬 테이블, 말없이 내어준 파전, 그리고 납득이 안 되는 가격. 이게 이 나라의 평균인 건지 아니면 우리가 운이 좋은 건지. 가격이 낮은 데는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재료를 아끼거나 회전을 빠르게 하거나 뭔가 숨겨진 구조가 있거나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운영이 될 수가 없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계산이 자꾸 맞지 않았어요. 파전은 주문하지 않아도 나왔고 직원은 따로 없는 것 같았고 사장님 혼자 다 하시는 것 같았는데 그 모든 게 느리거나 허술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빠르고 정확했어요. 이게 유지될 수 있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운영이 되는 건지, 뭔가 제가 모르는 구조가 있는 건지, 아니면 그냥 이 나라 사람들이 원래 이런 건지. 숙소 계단을 오르면서 저는 오늘 하루를 정리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정리가 되지 않았어요. 좋다는 건 알겠는데 왜 좋은지를 설명할 수가 없었습니다. 설명이 안 되는 좋음이라는 게 이상하게 마음을 불편하게 했어요. 그때부터였습니다. 이 나라를 이해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한 건. 이틀째 아침은 지하철로 시작했습니다. 전날 밤 늦게 잠들었는데도 눈이 일찍 떠졌어요. 커튼 사이로 서울의 아침 햇살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잠깐 천장을 보면서 어젯밤 식당 생각을 했어요. 자고 일어나면 어제 일이 좀 정리될 것 같았는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선명하게 남아 있었어요. 파전 냄새, 뽀얀 국물, 그리고 납득이 안 되는 영수증 숫자. 아이들을 챙겨서 숙소를 나선 건 아침 9시였습니다. 지하철역은 숙소에서 걸어서 5분 거리였어요. 숙소 프런트에서 교통카드를 받아 든 아이들은 처음엔 별 감흥이 없었습니다. 지하철이야 뉴욕에도 있고 런던에도 있으니까요. 한 아이가 카드를 뒤집어 보면서 이게 뭐냐고 물었고 저는 교통카드라고 설명했어요. 그냥 그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역 안으로 내려가는 순간부터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에스컬레이터 오른쪽에 사람들이 줄을 서 있었어요. 왼쪽은 비어 있었습니다. 누가 안내하는 것도 아니고 표지판이 있는 것도 아닌데 그냥 다들 그렇게 하고 있었어요. 출근길이라 사람이 꽤 많았는데도 흐트러지지 않았습니다. 뉴욕 지하철에서 에스컬레이터를 탈 때마다 벌어지는 그 혼란, 서로 밀고 욕하고 부딪히는 장면이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지금 눈앞에 이 장면이 겹쳐지면서 저는 잠깐 멍해졌어요. 한 아이가 제 팔을 잡아당겼어요. 선생님, 우리도 오른쪽으로 가야 해요? 저는 그렇다고 했습니다.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오른쪽으로 섰어요. 누가 시킨 게 아닌데 그 흐름에 맞춰 들어갔습니다. 플랫폼에 내려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승강장 바닥에 발자국 모양의 표시가 줄지어 그려져 있었고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그 안에 서서 기다렸어요. 열차가 들어오는 소리가 들려도 앞으로 튀어나오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선 위치에서 한 발짝도 벗어나지 않았어요. 문이 열리면 내리는 사람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야 탔습니다. 순서가 너무 정확해서 오히려 어색하게 느껴질 정도였어요.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한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습관인 건지, 훈련인 건지, 아니면 정말 몸에 밴 것인지 구별이 가지 않았어요. 억지로 지키는 것과 자연스럽게 지키는 것 사이의 차이가 있는데 이 사람들은 명백하게 후자였습니다. 불편해 보이지 않았어요. 그냥 원래 이렇게 사는 사람들 같았습니다. 한 아이가 제 팔을 살짝 잡아당겼습니다. 선생님, 여기 사람들 화 안 내요? 저는 웃음이 나왔어요. 그 아이의 표정이 너무 진지했거든요. 그런데 웃으면서도 속으로는 같은 질문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왜 아무도 짜증을 내지 않는 거지? 밀리고 부딪히는 상황인데 왜 아무도 언성을 높이지 않는 거지? 열차 안도 충격이었습니다. 조용했어요. 완전한 침묵은 아니었지만 이어폰을 낀 채 통화하거나 스피커로 영상을 틀거나 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누군가 전화를 받으면 목소리를 낮추고 짧게 끊었어요. 자리를 양보하는 장면도 봤습니다. 젊은 사람이 먼저 일어나서 노인에게 자리를 내주는 장면이었는데 그게 어색하지 않았어요. 일상적인 행동처럼 보였습니다. 노인도 자리를 받으면서 크게 감사를 표하지 않았어요. 그냥 앉았습니다. 주고받는 사람 모두가 담담했어요. 아이들이 서로 눈빛을 교환하는 게 보였어요. 말하지 않아도 같은 걸 느끼고 있다는 신호였습니다. 저는 그 눈빛들을 보면서 이 아이들이 지금 뭔가를 배우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교실에서는 절대 가르칠 수 없는 것을요. 한강공원에 도착한 건 오전 10시가 조금 넘어서였어요. 공원이 크다는 건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보니까 그냥 크다는 표현으로는 부족했어요. 강을 따라 끝이 보이지 않을 만큼 펼쳐진 공간이었는데 그 안에 사람들이 각자의 방식으로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자전거를 타는 사람, 강변을 따라 뛰는 사람, 돗자리를 깔고 앉아 있는 가족들, 혼자 책을 읽는 사람, 강아지를 데리고 천천히 걷는 노부부까지. 저는 그 풍경이 어딘가 영화 같다고 생각했어요. 너무 평화로워서 오히려 비현실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서울 한복판에 이런 공간이 있다는 게 처음엔 잘 믿어지지 않았어요. 강물을 보면서 저는 한참 그냥 서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어왔는데 차갑지 않고 선선했어요. 강 건너편으로 고층 건물들이 보였는데 그게 강물에 반사돼서 흔들렸습니다. 아이들도 달리거나 떠드는 대신 각자 흩어져서 천천히 걸었어요. 그 모습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자전거 도로와 산책로가 명확하게 구분돼 있었어요. 자전거를 타는 사람이 산책로로 넘어오지 않았고 걷는 사람이 자전거 도로를 막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경고하거나 안내하지 않는데 각자 알아서 지켰어요. 단순한 것 같은데 로스앤젤레스의 해변 산책로를 떠올리면 그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 거기서는 자전거와 사람이 수시로 충돌했고 욕이 오가는 일도 흔했어요. 그러다 그 장면을 봤습니다. 한 아주머니가 돗자리를 접고 일어나는 중이었어요. 주변에 쓰레기가 좀 있었는데 그 아주머니는 자기 것이 아닌 것들도 조용히 봉투에 담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도 보고 있지 않았어요. 주변 사람들도 각자 자기 일을 하고 있었고 아주머니도 누구에게 보여주려는 태도가 전혀 아니었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손을 뻗고 하나씩 담았어요. 그냥 당연한 것처럼 주변을 정리하고 봉투를 묶어서 손에 들고 걸어갔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한동안 눈으로 쫓았습니다. 멀어질수록 작아지는 그 뒷모습이 이상하게 오래 눈에 남았어요. 옆에 서 있던 아이 하나가 말했어요. 저분 저거 자기 거 아닌데. 맞았습니다. 저도 봤어요. 그리고 우리 중 아무도 말을 잇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길었어요. 저도, 아이들도 각자 그 장면을 소화하는 중이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아이들 몇 명이 슬그머니 주변에 페트병을 집어들기 시작했어요. 누가 시킨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일어난 일이었어요. 처음에 한 아이가 시작했고 다른 아이가 따라했고 그러다 보니 셋이 됐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뭔가 설명하기 어려운 감정이 올라오는 걸 느꼈습니다. 뿌듯함 같은 건 아니었어요.
뭔가 더 복잡한 감정이었습니다. 당혹감에 가까웠는지도 몰라요. 20년 동안 교사로 살면서 아이들이 자발적으로 쓰레기를 줍는 장면을 이렇게 자연스럽게 본 적이 없었습니다. 캠페인을 하거나 봉사 점수가 걸려 있거나 선생님이 지켜보거나 항상 이유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아이들은 그냥 앞서 본 장면을 따라하고 있었습니다. 이유를 묻지 않았어요. 점수를 기대하지도 않았고요. 그냥 그렇게 했습니다. 저는 그게 한강 공원이 아름다워서도 날씨가 좋아서도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뭔가 이 공간 안에 있는 분위기가 그렇게 만든 거였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게 자연스러운 행동처럼 느껴지는 거였어요. 분위기가 행동을 만든다는 걸 교사로서 머리로는 알고 있었는데 눈으로 직접 보니까 달랐습니다. 강변 벤치에 앉아서 저는 잠깐 혼자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지금까지 본 것들을 하나씩 떠올렸어요. 공항의 질서, 새벽 식당의 가격, 지하철 안의 정숙, 그리고 지금 이 장면. 이것들이 전부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그 방향이 뭔지를 말로 설명하려 하면 자꾸 흐릿해졌습니다. 시스템이 잘 돼 있어서라고 설명하면 쉬웠어요. 그런데 아까 그 아주머니가 남의 쓰레기를 줍는 장면은 시스템으로 설명이 안 됐습니다. 규칙이 그렇게 돼 있어서가 아니었어요. 벌금이 무서워서도 아니었을 거고요. 카메라가 있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럼 사람인가? 이 나라 사람들이 원래 그런 건가? 오후에는 쇼핑거리 쪽을 걸었어요. 아이들 몇 명이 작은 가게에 들어가고 싶어 했고 저도 따라 들어갔습니다. 아기자기한 소품을 파는 가게였는데 직원이 문 앞에서 밝게 인사를 했어요. 저는 외국인이었고 잠깐 구경만 할 생각이었는데도 아무도 졸졸 따라다니지 않았습니다. 부담이 없었어요. 로스앤젤레스의 관광지 상점에 들어가면 직원이 거의 붙어서 설명을 하거나 구매를 유도하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서는 그런 게 없었어요. 그냥 보고 싶은 만큼 보고 살 게 있으면 사면 되는 분위기였습니다. 한 아이가 제품 하나를 들고 한참 들여다보다가 내려놓았어요. 그냥 두고 나왔는데 직원은 전혀 반응이 없었습니다. 따라오지도 않았고 표정이 바뀌지도 않았어요. 저는 그 당연한 모습이 당연하지 않게 느껴졌습니다. 다른 가게에서는 영어가 통하지 않는 직원이 번역기를 꺼내 화면을 보여줬어요. 불편한 내색이 없었습니다. 미안해하지도 귀찮아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방법을 찾는 사람의 표정이었습니다. 화면을 들이밀면서 이게 맞냐고 눈으로 물어봤고 저는 그렇다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게 충분했습니다. 말이 통하지 않아도 의도가 통했어요. 그 장면에서 저는 잠깐 멈췄습니다. 언어가 안 통하는 상황에서 저 직원은 짜증을 낼 수도 있었고 그냥 모른 척할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번역기를 꺼냈습니다. 그 선택이 제게는 작지 않게 느껴졌어요. 포기하지 않는 태도, 방법을 찾는 태도. 그게 저를 멈추게 했습니다. 저는 그날 오후 내내 가게를 여러 곳 들렀는데 어디서든 비슷한 분위기를 느꼈어요. 과하지 않은 친절, 강요하지 않는 서비스, 그리고 손님을 손님으로 대하는 태도. 관광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과장된 환대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자연스러운 사람 대 사람의 관계였어요. 그게 더 편했고 그 편함이 오히려 낯설었습니다. 숙소로 돌아오는 지하철 안에서 저는 오늘 하루를 되짚어봤습니다. 지하철 질서, 한강의 자발적인 행동들, 직원들의 부담 없는 친절. 이 모든 게 하나의 방향을 가리키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그 방향이 무엇인지를 말로 설명하려 하면 자꾸 흐릿해졌습니다. 좋은 나라라는 말은 너무 단순했어요. 잘 만들어진 나라라는 말도 뭔가 부족했습니다. 창밖으로 터널 벽이 빠르게 지나갔어요. 불빛이 일정한 간격으로 번졌다 사라졌습니다. 저는 그 불빛들을 보면서 오늘 하루 동안 본 장면들을 다시 떠올렸어요. 아주머니의 뒷모습, 발자국 표시 위에 줄을 선 사람들, 번역기를 내밀던 직원의 손. 한 아이가 이어폰을 빼고 저한테 조용히 말했어요. 선생님, 여기 뭔가 기본이 다른 것 같아요. 시스템이 아니라. 저는 그 말을 듣고 잠깐 창밖을 봤습니다. 빠르게 지나가는 터널 불빛이 창에 번졌다 사라졌어요. 그 말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습니다. 시스템이 아니라. 그 말이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 아이가 다 알고 한 말은 아닐 거예요. 그냥 느낌으로 한 말이었겠죠. 그런데 그 느낌이 제가 며칠 동안 빙빙 돌며 찾던 것과 닿아 있는 것 같았습니다.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할 수가 없었어요. 그날 밤 침대에 누워서 저는 오래 생각했습니다.
이틀을 보면서 느낀 것들이 자꾸 한 방향으로 모이는 것 같은데 그 방향을 인정하기가 아직 망설여졌어요. 며칠 본 것으로 판단을 내리는 건 섣부른 일이라는 생각도 들었고 관광지와 일상은 다를 수 있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살고 있는 건지 아니면 우리가 보는 부분만 이런 건지 그 경계를 아직 알 수 없었어요. 어쩌면 이유를 알 것도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확신할 수는 없었습니다. 마지막 밤이었습니다. 귀국 비행기는 다음 날 오전이었고 아이들은 짐을 대충 싸놓은 채 방에 모여 있었어요. 저는 복도에서 각 방을 한 번씩 돌아보다가 한 방 앞에서 멈췄습니다. 안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문을 열었더니 아이들 5명이 핸드폰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배가 고프다고 했어요. 밤 11시였습니다. 저는 어제 같으면 그냥 편의점에 다녀오라고 했을 겁니다. 그런데 한 아이가 배달 앱을 이미 열어놓고 있었어요. 숙소 주소를 입력하더니 메뉴를 고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냥 옆에서 지켜봤어요. 아이들이 한국어 메뉴를 보면서 사진을 기준으로 고르는 모습이 귀여웠습니다. 글을 몰라도 사진을 보면 뭔지 알 수 있다고 했어요. 그 말이 맞았습니다. 주문이 완료되자 화면에 지도가 떴습니다. 작은 오토바이 아이콘 하나가 식당 위치에서 깜빡이다가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실시간이었습니다. 아이콘이 골목을 돌고 큰 길로 나오고 우리 숙소 방향으로 일직선으로 다가오는 게 화면에 그대로 보였어요. 저는 그 작은 아이콘이 움직이는 걸 보면서 이게 뭔지 한동안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한 아이가 핸드폰을 들고 소리쳤습니다. 선생님, 이거 보여요? 지금 여기서 오고 있잖아요. 진짜로. 예상 도착 시간은 12분이었습니다. 아이들이 핸드폰 화면을 모여서 보면서 카운트다운을 했어요. 10분, 8분, 5분. 아이콘이 우리 건물 앞 골목으로 꺾어 들어오는 게 보였고 정확히 12분 후에 벨이 울렸습니다. 저는 그 짧은 순간에 뭔가가 딱 맞아 들어가는 느낌을 받았어요. 딱히 대단한 일이 아닌데도 그게 왜 그렇게 선명하게 느껴졌는지 모르겠습니다. 음식 봉투를 받아올 때 배달하시는 분이 봉투를 건네면서 짧게 인사를 하셨어요. 밤 11시가 넘은 시각이었는데 지친 기색이 없었습니다. 그냥 일하는 사람의 표정이었어요. 저는 그 표정을 보면서 잠깐 멈췄습니다. 이 사람도 오늘 하루 종일 이 일을 했을 텐데 마지막 배달에도 성의가 다르지 않았어요. 음식을 받아서 펼치는 동안 아이 하나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거예요?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침묵이 이상하게 무겁지 않았습니다. 다들 같은 걸 생각하고 있다는 느낌이었어요. 저도 그랬습니다. 어떻게 가능한 거지? 밤 11시에 12분 만에 지도에 경로를 보여주면서 저는 그날 밤 음식을 먹으면서 지난 며칠을 하나씩 되짚었습니다. 인천공항에서 받은 첫 신상, 새벽에 열려있던 식당, 말없이 내어주던 파전, 지하철 승강장의 발자국 표시, 한강에서 남의 쓰레기를 줍던 아주머니, 번역기를 꺼내 화면을 내밀던 가게 직원, 그리고 지금 이 배달 아이콘. 이것들이 전부 연결돼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각각은 작은 일이었는데 전부 합치면 뭔가 하나의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아이가 말했어요. 평소에 조용한 편인 아이였습니다. 선생님, 저는 이게 시스템 때문이 아닌 것 같아요. 저는 그 아이를 봤습니다. 공항도, 식당도, 오늘 배달도 다 잘 만들어진 거긴 한데요. 근데 그게 전부가 아닌 것 같아요. 그 아주머니가 남의 쓰레기 주운 건 시스템이 시킨 게 아니잖아요. 직원들이 번역기 꺼내서 도와준 것도, 사장님이 파전 그냥 내준 것도 그냥 사람이 그런 거잖아요. 저는 대답을 하려다가 멈췄습니다. 틀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제가 며칠 동안 빙빙 돌며 찾던 말을 그 아이가 먼저 했습니다. 저는 시스템이냐 사람이냐를 구분하려고 했는데 사실 처음부터 답은 하나였던 겁니다. 시스템은 틀이었고 그 안을 채우는 건 결국 사람의 태도였어요. 사람이었어요. 공항에서 짐을 들어준 버스 기사도, 새벽에 손글쇼, 영어 메뉴를 적어준 식당 사장님도, 남의 쓰레기를 조용히 주워 담던 아주머니도, 번역기를 꺼낸 가게 직원도, 그리고 지금 밤 11시에 12분 만에 음식을 가져다준 배달하시는 분도, 이 모든 게 어떤 규칙이 아니라 각자의 선택이었습니다.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을 하는 것, 그게 이 나라를 이렇게 만든 거였어요. 저는 그날 밤 오래 잠들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보면서 이 며칠을 계속 되짚었어요. 처음에 느꼈던 그 낯섦,
이상하다는 감각, 설명이 안 된다는 불편함. 그게 사실은 불편함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가진 기준이 흔들리는 느낌이었어요. 20년 동안 쌓아온 세상에 대한 기준이 며칠 사이에 조금씩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체크아웃은 다음날 아침 8시였어요. 짐을 끌고 로비로 내려갔을 때 카운터 뒤에 직원이 한 명 서 있었습니다. 처음 보는 얼굴이었어요. 우리가 내려오자 그 직원이 잠깐 실례한다는 손짓을 하더니 카운터 아래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초콜릿이었어요. 16개였습니다. 아이들 수만큼이었죠. 그리고 각각의 초콜릿 위에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손으로 쓴 글씨였습니다. 영어로 된 아이들 이름이 각각의 초콜릿 포장지에 하나씩. 글씨체가 반듯하지 않았어요. 누군가 시간을 들여서 한자 한자 눌러 쓴 흔적이 보였습니다. 펜이 눌린 자국이 남아있을 정도였어요. 저는 그 초콜릿들을 보면서 잠깐 숨을 참았습니다. 언제 이름을 알아낸 걸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체크인할 때 여권을 확인했으니 이름은 알 수 있었겠죠. 하지만 16명의 이름을 하나씩 기억해서 초콜릿에 손으로 적어 놓는 일을 누가 시킨 걸까요? 업무 매뉴얼에 그런 항목이 있을 리 없었습니다. 누군가 그냥 그렇게 하고 싶어서 한 거였을 겁니다. 직원이 상자를 열고 이름을 하나씩 불렀습니다. 에밀리, 라이언, 소피아, 제이크, 마야, 루카스. 아이들이 하나씩 앞으로 나와서 자기 이름이 적힌 초콜릿을 받았어요. 처음엔 어리둥절한 표정이었습니다. 농담인 줄 알았는지 2~3명이 웃었어요. 그런데 직원이 조용히 끝까지 이름을 다 불렀습니다. 마지막 아이 이름을 부를 때까지. 발음이 조금 어색한 이름도 있었는데 그래도 틀리지 않으려고 천천히 불렀어요. 그 조심스러움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카운터 옆에 서서 보고 있었어요. 한 아이가 자기 초콜릿을 받아 들고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포장지에 적힌 자기 이름을 손가락으로 한번 쓸어봤어요. 그리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소리 없이 그냥 뺨 위로 눈물이 흘렀어요. 그 아이가 운다는 걸 옆에 있던 아이가 알아채고 어깨를 감쌌어요. 그러자 그 아이도 눈이 빨개졌습니다. 말이 없었어요. 그냥 어깨를 감싸고 서 있었습니다. 저는 참으려고 했어요. 교사니까요. 인솔 교사가 먼저 무너지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참아지지 않았어요. 눈물이 나온 게 슬퍼서가 아니었습니다. 뭔가가 오랫동안 쌓여 있다가 그 순간에 터진 것이었어요. 며칠 동안 계속 이상하다고, 이해가 안 된다고, 뭔가 다르다고 느꼈던 감정들이 그 초콜릿 하나에 다 모여 있는 것 같았습니다. 화려하지 않았어요. 비싸지도 않았고요. 그냥 손으로 이름을 적은 초콜릿 하나였는데 그게 그렇게 마음을 건드렸습니다. 왜 이게 이렇게 마음에 걸리는 건지 처음엔 몰랐어요. 그런데 눈물이 나면서 알 것 같았습니다. 이 나라에서 며칠 동안 받은 것들이 전부 이런 것들이었어요. 크지 않은 것들, 비싸지 않은 것들, 누군가 그냥 그렇게 하고 싶어서 한 것들. 그게 쌓였습니다. 쌓이고 쌓여서 그 초콜릿 하나에서 터진 거였어요. 직원은 끝까지 차분했어요. 감동적인 연설 같은 건 없었습니다. 그냥 상자를 닫고 좋은 여행이었기를 바란다고 짧게 말했어요. 그게 다였습니다. 과장하지 않았어요. 생색을 내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담담하게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한 사람의 표정이었어요. 저는 그 담담함이 제일 좋았습니다. 그게 이 나라에서 제가 계속 느낀 것이었으니까요. 공항으로 가는 버스 안은 조용했어요. 아이들이 핸드폰을 보거나 잠을 자는 대신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서울의 아침 풍경이 창 너머로 흘러갔어요. 빠르게 지나치는 골목들, 횡단보도 앞에 멈춰 선 사람들, 열려있는 가게 앞에 물건을 정리하는 상인. 평범한 아침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평범함이 달리 보였어요. 처음 이 버스를 탔을 때 저는 이 풍경을 그냥 지나쳤습니다. 아시아의 어느 도시 아침이겠거니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달랐습니다. 저 횡단보도 앞에 멈춰선 사람도, 가게 앞에서 물건을 정리하는 상인도,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방식으로 이 도시를 만들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시스템이 만든 도시가 아니라 사람들이 만든 도시였습니다. 인천공항에서 수속을 마치고 탑승 게이트로 이동했습니다. 출국 심사도 입국 때와 마찬가지로 빠르고 조용했어요. 저는 짐을 끌면서 공항 안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처음 도착했을 때 이 공항이 깨끗하다고 생각했던 게 떠올랐어요. 그때는 그게 그냥 잘 관리된 시설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다르게 보였습니다.
이 공항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것도 결국 사람이었어요. 비행기가 활주로로 천천히 나아가기 시작했을 때였어요. 창밖을 보던 한 아이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기 봐요. 활주로 가장자리에 형광조끼를 입은 직원들이 서 있었어요. 두세 명이었습니다. 비행기가 지나치자 그들이 손을 흔들었어요. 크게, 끝까지. 비행기가 멀어지는데도 손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작아지는 비행기를 향해서 아무도 보고 있지 않을 수도 있는데도 끝까지 흔들었어요. 그 순간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어요. 저는 그 장면을 창에 이마를 기댄 채 바라봤습니다. 손 흔드는 사람들의 형광조끼가 점점 작아지다가 사라졌어요. 그게 사라지고 나서도 저는 한동안 창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저 사람들이 손을 흔드는 걸 승객들이 보는지 안 보는지 모를 텐데, 보이는지 확인할 방법도 없는데, 그래도 흔들었습니다.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그냥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게 이 나라였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하면서 서울이 작아졌어요. 산과 건물과 강이 한눈에 들어왔다가 구름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저는 그 마지막 풍경을 눈에 담으려고 창에 바짝 붙었어요. 아이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들 창 쪽으로 고개를 기울이고 있었어요. 아무 말이 없었지만 같은 방향을 보고 있었습니다. 미국으로 돌아온 건 그날 저녁이었어요. 로스앤젤레스 공항에 내리자마자 공기부터 달랐습니다. 소음이 달랐고, 냄새가 달랐고, 사람들이 움직이는 속도가 달랐어요. 서두르는 사람들, 크게 통화하는 사람들, 짐 찾는 곳에서 줄을 무시하고 끼어드는 사람들. 그게 원래 제가 알던 풍경이었는데 이번엔 낯설게 보였습니다. 아이들도 그걸 느끼는지 서로 아무 말을 하지 않았어요. 집에 돌아와서 짐을 풀었습니다. 캐리어 안에서 초콜릿이 나왔어요. 제 이름이 적힌 초콜릿이었습니다. 직원이 아이들 이름을 다 부를 때 마지막에 제 이름도 불렀거든요. 저는 그 초콜릿을 식탁 위에 올려놓고 한참 봤습니다. 먹지 않았어요. 그냥 두고 싶었습니다. 며칠이 지나서 한 아이가 영상을 올렸어요. 짧은 영상이었습니다. 한강공원에서 아주머니가 쓰레기를 줍는 장면, 지하철 승강장의 줄, 체크아웃 때 받은 초콜릿 사진, 그리고 활주로에서 손을 흔드는 형광 조끼 직원들의 모습이 들어 있었어요. 아무 설명도 달지 않았습니다. 그냥 장면들만. 그 영상이 퍼졌습니다. 며칠 만에 수백만 명이 봤고 댓글이 쏟아졌어요. 믿을 수가 없다는 사람도 있었고 직접 가보고 싶다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연출된 것 아니냐는 의심도 있었어요. 그런데 가장 많이 달린 댓글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왜 사람들이 저렇게 행동하는 거냐는 질문이었어요. 저는 그 질문을 보면서 오래 생각했습니다. 댓글을 단 사람들도 아마 저와 같은 걸 느낀 거겠죠. 시스템이 좋다는 건 알겠는데 시스템만으로는 설명이 안 된다는 것. 그 질문의 답을 찾으려고 댓글을 달았을 거예요. 저는 그 질문에 댓글을 달지 않았습니다. 달 수가 없었어요. 답은 저도 완전히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는 알아요. 그 공항에서 손을 흔들던 직원들은 누가 시켜서 흔든 게 아니었을 거예요. 그 식당 사장님도, 그 아주머니도, 그 호텔 직원도, 그 배달하시는 분도, 규정이 그래서가 아니라 그냥 그렇게 살아온 사람들이었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방식으로 아무도 보지 않아도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게 나라를 만드는 거라는 걸 저는 그때야 처음 알았습니다. 식탁 위에 놓인 초콜릿을 보면서 저는 생각했어요. 이걸 받는데 걸린 시간은 2초를 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2초가 며칠을 바꿔놓았어요. 아니, 어쩌면 20년을 바꿔놓은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우리는 다시는 같은 시선으로 세상을 보지 못했습니다.